오늘 이야기는 정말이지 현재 우리 모두가 공감할 만한 주제인 것 같은데요. 바로 치킨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즘 배달앱을 켜실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그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국민 간식 중 하나인 치킨 한 마리에 배달비까지 더하면 3만 원을 훌쩍 넘는 가격표를 보시면 어떠신가요? 10년 전만 해도 만 원대에서 해결되던 국민 간식 치킨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치킨 한 마리 속에 숨겨진 인플레이션의 무시무시한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치킨값 상승이 단순한 메뉴 가격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를 비추는 거울 같은 이야기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시작해 볼게요. 치킨값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일상 속 인플레이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결국 치킨은 거울이다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치킨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비용과 구조적 요인이 겹겹이 쌓여서 우리 눈에 가장 잘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상징이라는 의미입니다. 치킨이 왜 물가의 얼굴이 되었을까요? 한국에서 치킨은 단순한 한 끼 메뉴를 넘어 거의 국민 간식에 가까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나 주말에 경기 보실 때, 지인분들과 맥주 한잔 하실 때 가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메뉴가 치킨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달 문화와 깊게 연결되어 있어서 앱 몇 번만 누르면 집 앞까지 도착하는 대표적인 외식 메뉴이기도 하죠. 이렇게 자주 접하다 보니 치킨 값이 조금만 올라도 체감이 매우 크게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한 마리 10,000원 후반, 많아야 15,000원 정도면 먹던 시절이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2만 원이 기본선처럼 느껴지고 23,000원, 25,000원짜리 메뉴도 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치킨 한 마리 3만 원 시대가 오나 같은 말이 나오는 순간 물가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게 됩니다. 쌀, 식용유, 전기요금 같은 것도 분명히 오르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 번에 나눠 쓰기 때문에 체감이 조금 덜합니다. 반면 치킨 한 마리는 이 메뉴가 얼마였는지를 한눈에 기억하게 만들고 지인분들과 나누어 먹으면서 예전보다 비싸진 것 같다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치킨은 어느새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가늠해보는 기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치킨값과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치킨값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누적되어 드러나는 결과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치킨 한 마리 가격에는 여러 비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닭고기 원가, 사료와 사육비, 식용유 등 원재료비, 매장 임대료, 인건비, 배달 플랫폼 수수료, 포장재 비용 등을 모두 합쳐서 최종 가격이 책정됩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면 사료비가 오르죠. 이렇게 사료비가 오르면 도축 비용과 닭고기 도매 가격이 함께 올라갑니다. 국제 유가나 물류 비용이 상승하면 수입 원재료 가격도 영향을 받습니다. 환율이 크게 변동하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품 원가가 껑충 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상승, 배달료 인상까지 겹치면 치킨집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전 가격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가격을 올리거나 양을 줄이거나 혹은 둘 다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르는 시기에는 외식 물가가 함께 오르고 그 중에서도 치킨, 피자, 햄버거 같은 메뉴가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경우가 자주 나타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큰 흐름이 먼저 존재하고 치킨값은 그 위에 올라타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간판 가격 정도로 이해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치킨을 자주 이용하고 가격 변화를 또렷이 기억하다 보니 인플레이션과의 상관관계를 특히 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치킨값이 유난히 더 오른 것처럼 느껴질까요? 많은 분들이 작년 2025년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라고 하는데 치킨은 체감상 10에서 20% 이상 오른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치킨은 원가 구조에서 인건비, 임대료, 배달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이런 비용들은 한 번 오르면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방 경직성이라는 경제 용어가 등장합니다. 한 번 올라간 가격은 심리적이고 경제적 이유로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인건비는 최저임금과 노동환경, 임대료는 상권과 경기, 배달 수수료는 플랫폼 정책과 경쟁구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어느 것 하나 오늘부터 내리겠습니다 라고 쉽게 바뀌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다소 안정되더라도 실제 소비자가 지불하는 치킨값은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둘째,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과 칩플레이션 현상이 치킨에서 특히 눈에 띄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비슷하게 유지되지만 양이 줄어들거나 구성이나 품질이 바뀌는 방식으로 실질 가치를 줄이는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더 크고 실한 닭을 받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각수가 줄거나 사이드 메뉴 구성이 단촐해졌다고 느끼기 쉬웁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가격은 오르거나 그대로인데 배가 예전처럼 안 부른 것 같다고 느끼면서 인플레이션을 더 부담스럽게 체감하게 됩니다. 셋째, 치킨은 단순한 열량 공급을 넘어 감정이 실린 소비재이기도 합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뒤 오늘은 치킨 시켜 먹자 하고 주문하셨을 때 예전보다 훨씬 비싸게 느껴지면 그 순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만과 피로감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킨값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한 품목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반에 대한 불안과 직결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물가 때문에 나라가 들썩이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많은데요. 서기 301년 로마 황제는 화가 났습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최고 가격령을 내렸죠. 닭 한 마리에 얼마 이상 받으면 사형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음 날부터 거리의 상인들이 닭을 모조리 숨겨버린 겁니다. 시장엔 닭이 사라지고 암시장에서 더 비싸게 팔렸죠. 경제는 칼로 자르듯 강제로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역사가 증명합니다. 또 하나는 치킨이 화폐가 된 나라 이야기인데요.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던 베네수엘라에서는 돈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차라리 닭 한 마리를 들고 물건을 바꾸러 가는 게 나을 정도였습니다. 32만 %의 물가 상승률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날 10,000원짜리 닭 한 마리가 32억 원이 되는 신기한 기록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건 물건값이 비싸지는 게 아니라 내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 자체는 개인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환율, 금리, 전쟁, 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수많은 변수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어차피 못 바꾸니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로만 지내기에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태도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덜 소비하기, 빈도와 양을 조절하기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대응은 치킨을 포함한 외식 배달 빈도와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치킨을 시켜 드셨다면 이제는 2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몇 번 정도로 상한선을 정해두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 주문하실 때의 구성을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치킨과 사이드 메뉴 그리고 음료가 기본 세트였다면 이제는 치킨 한 마리만 주문하시고 음료는 집에 있는 것을 드시거나 사이드 메뉴를 줄이시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치킨비뿐만 아니라 전체 외식 배달 지출 패턴을 함께 조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즐거움을 완전히 끊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먹고 싶을 때 제대로 즐긴다는 식으로 기준을 재설정하는 압근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르게 소비하기, 채널과 방식을 바꾸는 태도를 가져보는 겁니다. 같은 치킨도 어디서 어떻게 사 먹느냐에 따라 체감 가격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달보다는 직접 포장, 테이크아웃을 이용하시면 배달료나 일부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중 가격에 손해보는 일이 줄어들 겁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매장 방문 가격과 배달앱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 마트나 창고형 마트의 치킨은 프랜차이즈 배달 치킨에 비해 가격이 낮은 편입니다. 맛이나 크리스피한 식감 등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치킨이 먹고 싶다는 욕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동네 치킨집, 중소 브랜드, 시간대별, 요일별 할인, 세트 메뉴 등도 잘 활용하시면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선택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정 브랜드에만 고정되지 않고 선택지를 다양화하면 자연스럽게 지출도 분산됩니다. 세 번째로는 똑똑하게 소비하기, 예산과 정보를 관리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 썼다는 감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숫자로 어느 정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계부 앱을 활용해 외식/배달 항목을 따로 구분해 보시면 한 달 동안 이 항목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 특정 브랜드나 메뉴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달 외식 배달 예산은 얼마, 그 안에서 치킨은 몇 번까지와 같이 스스로 룰을 정해두시면 소비를 줄이면서도 억지로 참는 느낌보다는 계획적으로 즐긴다 하는 감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카드 할인, 멤버십, 쿠폰 등은 많을수록 좋은 것 같지만 실제 생활 패턴에 맞는 1, 2개만 남기고 정리하시는 편이 오히려 관리가 쉽고 혜택도 더 확실히 챙기기 좋습니다. 사회 전체가 가져야 할 태도가 중요해졌습니다.
치킨값과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보면 결국 치킨은 우리 생활 속 인플레이션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라는 점에 이르게 됩니다. 거울을 치운다고 해서 실제 모습이 바뀌지 않듯 치킨값만 탓한다고 인플레이션 자체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거울을 통해 지금 경제 환경이 어떠한지, 내 지출 패턴은 건강한지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훨씬 생산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르게, 그리고 조금 더 똑똑하게 소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치킨을 완전히 끊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소비와 그렇지 않은 소비를 구분하고 조절 가능한 영역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자는 의미입니다. 사회적으로는 투명한 가격, 건강한 경쟁, 책임감 있는 기업과 정책을 지지하고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가 하나씩 쌓인다면 치킨값이 오르는 시대 속에서도 조금 더 덜 불안하고 덜 휘둘리며 각자의 균형을 지키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치맥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